안녕하세요. 소프트공학과 교수 서영진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 Node.js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웹 서비스를 구축하는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의 시대는 우리가 웹을 지나서 일단 4차 산업의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4차 산업 시대에서 우리가 리눅스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웹 서비스는 아직도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웹 서비스를 구축을 할 때 전통적인 방법이었던 램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이 Node.js 기반으로 한 이 민스택을 이용하는 개발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민스택에 사용하는 이러한 Node.js를 이용해서 서버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 3교시를 나눠서 이 Node.js를 이용한 우리가 서비스를 구축하는 방법을 볼 겁니다. 제일 첫 시간에는 우리가 이 IoT와 웹 서비스에 얘기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웹 서비스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이 IoT,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 등장한 이유와 그 다음에 현재의 시대를 우리가 제4차 산업 시대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메인프레임 시대, 그 다음에 1970년대 미니 컴퓨터, 그 다음에 80년대 우리가 PC의 시대, 그 다음에 90년대 중반부터 웹의 시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중반에 소셜미디어의 시대,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아이폰이 등장하면서부터 우리가 스마트폰, 스마트 미디어의 시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2010년대 중반에 사물 인터넷 시대가 나오고요. 현재 이러한 기술들이 융합이 되면서 우리가 제4차 산업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시대적인 배경과 우리가 웹 서비스가 나온 얘기를 배경에서 좀 얘기를 하고요. 이 두 번째 시대에 이러한 우리가 어떤 스마트 미디어에 리눅스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리눅스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리눅스가 등장한 배경,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우리가 램프라던가 Node.js 이런 웹 서버를 구축하려고 그러면 리눅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리눅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Node.js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웹 서비스를 사용을 하려면 웹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인 웹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개발하기 위한 어떤 우리가 램프라던가, 그 다음에 Node.js를 이용해서 우리가 웹 서비스를 사용할 때 구축이 될 때 필요한 MongoDB나 아니면 우리가 뭐 앵글러라던가 익스프레스.js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일단 Node.js를 이용해서 우리가 서버를 만들어 보고, 이러한 서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간단한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Node.js를 기반으로 해서 웹 서비스 구축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관련된 내용들은 실제 본강에서 일단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강에서 뵙고 이러한 얘기들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영진입니다. 우리가 이 Node.js를 이용한 우리가 웹 서비스 구축,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IoT와 우리가 웹 서비스와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Node.js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웹 서비스를 구축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웹 서비스가 왜 나오게 되는지, 이러한 우리가 어떤 시대적인 배경과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할 텐데요. 먼저 우리가 웹 서비스를 얘기하기 전에, 훨씬 전에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 조금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의 시대를 이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이란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제3의 물결, 더 서드 웨이브라고 부르는데, 이 얘기를 조금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80년대, 90년대 이 미래학자로 유명하신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바로 이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엘빈 토플러는 이 책을 여러 개를 쓰셨는데요. 뭐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퓨처 쇼크, 미래 충격이라던가, 그 다음에 제3의 물결이라던가, 뭐 이러한 우리가 이제 1990년대 이렇게 대학교를 다니시는 분들한테 유명했던 어떤 필수서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3의 물결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인류가 살아오면서 어떤 이 변화의 시대가 있었는데, 이 변화의 시계를 세 단계로 구분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제1의 물결, 이 제2의 물결, 이 제3의 물결이라고 이분께서 일단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인류가 이 제1의 물결을 만나게 되는데, 이 제1의 물결은 바로 이 농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수렵 생활을 하게 됐죠. 그래서 들판을 다니면서 우리가 어떤 동물들을 잡아서 이러한 동물들을 먹었었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이 인류가 어떤 뭐 곡식을 우리가 키우게 됩니다.
곡식을 키우면서 아무래도 어디 다니면서 곡식을 키울 수는 없죠. 그래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 곡식을 키울 때도 강유옥이라던가 이렇게 어떤 비옥한 토지에서 우리가 곡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시족 생활이라던가 도시라던가 어떤 국가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이 어떤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떤 문자라고 하는 게 또 발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기록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사시대라고 하는 역사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 농업혁명 전에를 우리가 선사시대라고 부르는데 그전에는 어떤 기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확인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동굴에 있는 벽화라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뭐 이렇게 부장품들이 있죠. 그래서 뭐 무덤 같은 거를 파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발굴을 했을 때 뭐 그런 거를 보고 아,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하는 거를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문자가 발견이 되면서 우리가 어떤 역사가 기록에 남고요. 이러한 기록들이 후세에 전해지면서 기존에 있던 어떤 인간의 지식들이 이렇게 전달되는 수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가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우리가 도시 간에 뭐 전쟁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문화들이 더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이 첫 번째 혁명을 농업혁명이라고 이 엘분 토플러라고 하는 분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혁명은 바로 이 농업혁명 뒤에 또 나오게 되는데 16세기의 유럽은 우리가 르네상스의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물리라던가 화학 같은 것들이 발달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18세기에 바로 이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어떤 이 말이라던가 아니면 소라던가 이런 어떤 그 동물들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가 농업을 지었다고 하면 이 18세기에 이 발견된 우리가 어떤 증기기관 같은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공장이라던가 이러면서 사람들이 또 대규모의 어떤 이 대량 생산 같은 걸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도시로, 큰 도시로 몰려들면서 우리가 런던이라던가 이러한 우리가 대도시가 탄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우리가 어떤 말을 이용해서 이 마차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우리가 물건을 전달했다고 하면 이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차 같은 게 나오면서 먼 거리로 우리가 물건을 전달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인류가 폭발적으로 우리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인류가 어떤 우리가 인구가 증가가 되게 되는데 이러한 두 번째 물결, 그래서 이 공업혁명을 우리가 이 서드 웨이브에서 우리가 두 번째 물결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세 번째 물결은 이 최근에 이 컴퓨터라든가 인터넷 같은 게 발달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어떤 정보혁명이라고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어떤 세 가지의 물결을 우리가 제3의 물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류가 인류가 이제 생기게 나서 이 제1의 물결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수천 년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이 제2의 물결로부터 우리가 이 제1의 물결로부터 이 제2의 물결로 가는 데까지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제2의 물결로부터 이 제3의 물결로까지 가는 데는 수십 년밖에 안 걸리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단위가 점점점 짧아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제3의 물결 이유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런 걸 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바로 뭐냐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슈밥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교수님은 이 세계경제포럼의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2016년 1월 달에 이 스위스에 우리가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포럼이 열렸는데 여기에서 이 제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어떤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4차 산업혁명은 제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디지털, 바이오 산업, 그 다음에 물리학 등의 어떤 개념들이 이렇게 융합된 우리가 기술혁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우리가 제3차 산업혁명이 뭐냐면 우리가 또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게 된 게 1차 산업혁명인데 이게 우리가 아까 제 서드 웨이브에서 바로 두 번째 물결입니다. 그래서 18세기에 증기기관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우리가 이제 기계화 혁명, 그래서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2차 산업혁명은 바로 이 전기로 바뀌면서 19세기에 우리가 에디슨이나 어떤 테슬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전기를 이용하는 이 발전소가 생기게 되고요. 이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만들거나 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었지만
이 전기는 우리가 만들기도 쉽고 관리도 쉽고 그 다음에 전송이라던가 이런 것도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장에 컨베이너 벨트가 만들어지고요. 여러분들이 그 영화 모던 타임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찰리 채플린이 공장에서 일하게 되는데 이러한 우리가 컨베이너 벨트에서 포드라던가 이런 회사들이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제3차 산업혁명은 2000년대 후반에 우리가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면서 개인들이 컴퓨터를 일단 우리가 가지게 되고요. 여기에 우리가 인터넷이라던가 어떤 스마트 디바이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어떤 정보혁명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3의 혁명 그 물결에서 제3드 웨이브가 바로 제3차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이 제4차 산업혁명은 이 제3차 산업혁명에다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로봇 기술,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로 융합이 되면서 뭔가 만들어지는 우리가 이러한 기술혁명을 바로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바로 융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만들어지는데 바로 초연결, 바로 초지향성입니다. 그래서 초연결성은 우리가 이 IoT, 그래서 인터넷 오브 띵스, 그래서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것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여기에 사람과 사물, 그 다음에 사물과 사람 이런 것들이 연결된 것을 우리가 IoT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초연결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초지능성, 그래서 초지능성은 우리가 초연결성을 바탕으로 해서 막대한 데이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IoT 기술들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스마트 디바이스를 가지고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이 곳곳에 센서 같은 것들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센서 같은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우리가 모아서 어떤 사람이 이용할 때 조금 더 우리가 조금 지능하게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을 우리가 이 빅데이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모을 때 클라우드나 어떤 빅데이터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모아서 사람이 어떤 가치 있는 이러한 서비스로 모으는 거를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들을 우리가 어떤 기계한테 학습을 시켜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머신러닝, 이 딥러닝, 그래서 요즘에 인공지능이 뜨고 있는데 이러한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인공지능으로부터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지식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초지능성이라고 이럴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지능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기후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아니면 증권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아니면은 세계가 어떻게 기후가 바뀔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에 뭔가를 유치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세계가 바로 이 제4차 산업혁명의 우리가 가장 큰 주안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의 바로 이 중심에는 IoT, 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oT는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단어와 바로 띵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오브 띵스는 우리가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먼저 나오죠. 그래서 인터넷은 우리가 1960년대 이 TCP/IP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 후에 이 1989년에 웹이 등장을 하면서 원래 이제 이 네트워크는 어떤 군사적인 목적 혹은 교육계 목적에서 우리가 어떤 연구용으로 사용이 됐던 게 1990년대 일단 일반인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지배, 그러니까 이 민간인의 지배에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유선 네트워크가 1990년대에 폭발적으로, 2000년대에 폭발적으로 우리가 발전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중반에 우리가 이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비쿼터스, 센스 네트워크 이런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유비쿼터스는 1988년도에 미국의 제록스 연구소에 이 마크 와이저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이 유비쿼터스는 라틴어인데 원래는 이 신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신이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IT 기술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여기다가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내 컴퓨터나 네트워크 의식 없이 장소와 관계없이 시간과 관계없이 그래서 anytime, any place 우리가 어떤 사용자가 IT 환경에 접속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유비쿼터스로 말을 하게 되는데 2000년대 중반에 유비쿼터스가 일단은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DMB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무선 인터넷이 일단 우리가 발전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와이브로나 DMB 서비스가 2000년대 중반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후반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모바일 네트워크가 발전합니다. 그래서 먼저 네트워크가 발전하게 되고 2007년도 이후에 이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이 스마트 디바이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스마트 디바이스와 네트워크 결합이 된 게 바로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물 인터넷 전에는 이 사물 간의 통신, 우리가 맨투맨, 맨투머신, 머신투머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래서 M2M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M2M은 사람이 무언가를 했을 때 어떤 기기의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 걸 의미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트 같은 데 가시면 바코드를 이용해서 이 바코드를 찍으면 정보가 전송이 된다던가 이러한 약간의 수동적인 어떤 통신을 우리가 사물 통신, 그래서 M2M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IoT, 이 사물 인터넷은 좀 더 스마트하게 일단은 발전해서 여러분들이 길을 지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 길에 있는 정보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통신해서 우리가 길을 알려주죠. 그래서 막힌 길과 뚫린 길 같은 것들을 서로 간에 통신해서 알아오게 되는데 이러한 어떤 사물 간의 어떤 스마트한 통신을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물 인터넷은 앞으로 이 만물 인터넷, 그래서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으로 우리가 이 변천해 나갈 건데 기존에는 우리가 사물과 사물 간이라 그러면 이 사물과 어떤 공간, 사람, 이 모든 거를 통합해서 이 통신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만물 인터넷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기존에 그래서 이 어떤 사물 인터넷에는 우리가 이제 things가 중요하게 되는데 이 things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이 1992년도에 이 IBM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 컴덱스의 이 전시품으로 만든 이러한 사이먼이라고 하는 폰이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한 거는 1990년대 말부터 이 신비안이라고 하는 OS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리눅스가 등장을 하면서 이 리눅스 기반의 어떤 스마트폰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처음에 일단은 나왔다가 2007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아이폰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무선 기기들을 보면 이 1990년대, 이 1989년도에 이 삐삐, 이 페이저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1990년대 중반에 우리가 베이직 폰,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화만 되는 폰이 나왔다가 1999년도에 이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가 이 전화가만 되는 폰에 어떤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 영어로 피처드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피처폰이 2000년대 초에 널리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아이폰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 2010년도에 아이패드가 등장을 하면서 스마트폰과 이 스마트패드의 시대가 열리고 그 다음 2011년도에 LG전자, 삼성전자가 스마트 TV를 만들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스마트워치, 2013년도에 스마트 안경, 그 다음에 현재 이 스마트 자동차 등 스마트 기기들이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스마트 플랫폼이 등장을 했는데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992년도에 바로 이 IBM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 컴덱스라고 하는 전시회 이 사이먼이라고 하는 폰을 우리가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이 컴덱스는 이 매년 열렸던 이 컴퓨터 박람회였는데 지금은 컴덱스 대신에 우리가 CES라고 하는 이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예전보다는 각광을 받지 못하죠. 근데 1980년대, 90년대는 우리가 윈텔이라 그래서 윈도우즈와 인텔 이렇게 연합이라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의 어떤 시대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이 라스베가스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알다시피 그 유명한 우리가 어떤 도박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쇼들이 있던 도시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유럽 같은 경우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여름에 휴가가 길지만 겨울엔 휴가가 짧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겨울에 뭔가 할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관광거리를 만든 게 바로 이제 CES라든가 이 컴텍스 같은 쇼였고요. 거기에서 이 IBM이 바로 이 스마트폰을 최초로 일단은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스마트폰은 우리가 어떤 상업용으로 쓰기에는 조금 이제 뭐 시험용이었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제일 먼저 쓰였던 플랫폼은 바로 이 신비안입니다. 그래서 신비안은 이 1990년대 이 말에 등장을 해서 199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2000년대 바로 이 스마트폰 점유율에 우리가 80에서 90%를 점유하고 있다가 이 아이폰이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점유율이 7, 80%에 달았습니다. 그러다가 50%, 60% 이렇게 다루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로 이 시대가 되면서 좀 짧게 또 떨어지는데, 이 스마트폰에서 신비안이 사라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신비안 말고도요, 우리가 밑에 보시면 뭐 우리가 어떤 블랙베리라던가 윈도우 모바일, 그 다음 리눅스 기반의 폰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폰들이 이 전체 시장 점유율에서 아까도 본 것처럼 우리가 10%, 20%를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시면 이러한 스마트폰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스마트폰들이 많이 나왔던, 그러니까 스마트 플랫폼이 나왔던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스마트 플랫폼의 춘추 전국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플랫폼이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리눅스 커널 2.2, 2.4, 2.6, 2.6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리눅스 커널 2.6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리눅스는 우리가 이 웹의 시대, 그래서 우리가 1990년대를 웹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웹의 시대에는 우리가 웹서버라던가 이러한 쪽을 위해서 일단 사용이 됐다가 2000년대 초반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인베디드 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베디드 쪽에서 이러한 우리가 웹이 또 사용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 인베디드 쪽에서 이 리눅스가 곽강렬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이 안정화된 리눅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스마트 디바이스를 만들고자 했던 시도가 바로 이 밑에 있는 여러 가지의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키아라고 하는 이 신비안을 일단은 만들고 관리했던 회사가 리눅스 기반으로 마에모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인텔이라고 하는 회사가 모블린이라고 하는 이런 또 플랫폼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삼성, LG, 파나소닉, NEC, 모토로라, 그 당시에 또 유명했던 핸드폰 업체들이 모여서 리무라고 하는 리눅스 모바일이라고 하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구글의 안드로이드, 그리고 팜의 웹OS, 삼성전자의 바다, 이런 플랫폼에 우리가 MS의 윈도우 모바일, 그 다음에 윈도우 폰, 그 다음에 블랙베리 OS, 그 다음에 우리가 iOS라고 하는 이 애플의 이러한 플랫폼까지 여러 가지의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를 보면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 진나라고 하는 나라가 일단 통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진나라가 이 도량경을 통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국 강병책을 쓰면서 갑자기 이 나라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른 나라들이 오나라라고 하는 나라하고 뭉쳤다가 오나라와 진나라가 마지막 전쟁을 해서 진나라가 오나라한테 이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중국이 통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어떤 플랫폼들도 여러 플랫폼들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유명한 플랫폼이 바로 이 iOS, 현재 아이폰 OS라고 부르는 iOS라고 부르는 이 아이폰 OS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우리가 어떤 스마트 플랫폼과 현재의 스마트 플랫폼이 좀 나눠지게 되는데, 이 기존에는 우리가 어떤 핸드폰 같은 경우에 터치가 아니라 어떤 버튼으로 조작을 하는 시대였다 그러면, 이 iOS라고 나오면서 우리가 여러 개의 손가락을 이용해서 터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안에 여러 개의 센서라던가 대화면에 어떤 이러한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진짜로 기존에는 어떤 우리가 핸드폰에 네트워크되는 기능들만 조금 추가했다 그러면, 현재는 완전히 스마트한 개념이 추가가 되는데, 그래서 이 iOS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어떤 스마트폰의 개념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이렇게 나눠져 있던 플랫폼들이 우리가 한데 뭉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모바일 쪽은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플랫폼에 뭉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마트 TV는 현재 모블린, 마에모,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바다, 이러한 플랫폼이 뭉쳐져 있는 타이젠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현재 스마트 TV 쪽에서는 지금 점유율 1위입니다. 그 다음에 웹OS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 이제 스마트폰 쪽으로 나왔다가 지금은 스마트 TV 쪽에 점유율 2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여러 개의 이러한 어떤 장치들이 우리가 어떤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디바이스가 일단은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우리가 아르파넷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아르파넷은 미 국방부의 이 고등연구 계획소, 그래서 어드밴시드 리서치 프로젝트 에이전시, 이 약자를 따서 우리가 만든 게 바로 아르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파라고 부르죠. 여기에서 이 주도적으로 이 네트워크를 개발하는데, 이러한 네트워크를 아르파넷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우리가 그 당시에 컴퓨터들이 상당히 가격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초의 컴퓨터라고도 얘기는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이제 최초의 컴퓨터는 ABC고요. 우리가 이제 유명한 컴퓨터 중에 하나가 바로 애니악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있죠. 그 애니악이라고 하는 컴퓨터는 일단 무게 자체도 몇십 톤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가 우리가 160kW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전기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160kW 하시면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형 수력 발전소 하나가 150kW 정도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하나를 만들려 그러면 이제 컴퓨터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발전소도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컴퓨터 가격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컴퓨터들은 우리가 어떤 큰 대학교나 아니면 국방부라던가 뭐 이런 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어떤 연구, 그 당시에 연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폴론 프로젝트라던가 이러한 프로젝트에서 이 컴퓨터들을 조금 우리가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면 컴퓨터들끼리, 컴퓨터가 쉬고 있을 때 다른 쪽에서 그러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컴퓨터를 뭔가로 연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바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를 이 미국 국방부에서 처음에 연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미 국방성과 대학교에 있는 연구소에 있는 컴퓨터들을 연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69년도부터 이러한 컴퓨터들을 연결하는데, 초기에는 우리가 이 서부에 있는 컴퓨터들을 연결했다가, 서부의 버클리라던가 스탠포드 대학교를 연결했다가, 그 다음에 하버드나 MIT, 미 동부하고 또 다시 연결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이러한 컴퓨터들을 연결하기 시작하면서 일단 네트워크가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네트워크가 일단은 발전을 할 때 미 국방성을 우리가 이 연구소에서 이 접속을 해서 뭔가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 약간 보안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줄이게끔 하기 위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국방성과 연구망을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연구망만 분리해가지고 우리가 다파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는데, 일단 미국에 있는 50개의 대학과 연구소들을 연결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UC 버클리나 이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이러한 네트워크를 조금 더 연구하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TCP/IP라고 하는 우리가 이러한 네트워크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초기에 연결했던 이러한 컴퓨터들이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곳에 백본망으로 또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터넷은 우리가 어떤 네트워크의 모음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네트워크는 넷과 워크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뭔가 망에서 일어나는 일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컴퓨터 등이 어떤 노드를 통해서 상호 연결해서 어떤 소프트웨어 같은 거나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뭔가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게 되는데, 우리가 컴퓨터와 컴퓨터, 아니면 컴퓨터와 어떤 스마트 기기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는 우리가 어떤 소규모의 어떤 집이라던가 아니면은 학교, 뭐 이러한 간단한 어떤 우리가 어떤 학교의 강의실, 이러한 곳을 얘기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러한 우리가 네트워크를 모아놓게 되면 이 네트워크가 모아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우리가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그래서 근거리 통신망 정도를 의미하게 되고요. 이러한 근거리 통신망들이 모여지면 우리가 원거리 통신망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원거리 통신망들이 더 모여서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모아놓은 네트워크가 바로 인터넷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적인 네트워크, 그래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뭐 프랑스, 이러한 여러 나라들이 이러한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각 지역, 이 국가에 산재되어 있는 수많은 네트워크들이 모여 있게 되는데, 현재 이러한 네트워크에 우리가 어떤 통신을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어떤 규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외국인한테 전화해가지고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그 사람이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으면 제가 한국어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근데 그 사람은 영어를 할 수 있다. 그럼 제가 영어로 해야지만 그 사람하고 통화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사람도 영어를 못하고 저도 영어를 못한다 그러면 서로 간에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는데, 이러한 우리가 네트워크 사이에서도 서로 간에 통신하기 위한 표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표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TCP/IP라고 하는 이 프로토콜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TCP/IP를 이용해서 현재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년 전에 우리가 이 알파넷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1969년도에 시작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벌써 한 4, 50년 정도 됐는데 아주 꾸준히 발전을 하고 있고요. 현재 여기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서비스 중에 하나가 바로 웹이라고 하는 서비스죠. 그래서 이 웹은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그럼 인터넷 서비스가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카카오톡 같은 걸 이용해서 메신저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인터넷 뭐 카카오톡 전화 같은 거 이용하시죠. 전화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화상통화나 화상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파일을 전송받는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멜론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음악 같은 걸 스트리밍을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어떤 이 웹서비스에서 웹서버로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서비스를 우리가 웹서비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웹서비스는 우리가 어떤 메맥스라고 하는 개념에서 나오는데, 이 메맥스는 우리가 메모리 익스텐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확장한다, 기억을 확장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여태까지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정보들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었냐면 바로 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나 이 90년대 뭔가를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면 뭐 국회 도서관이나 아니면 국립도서관이나 뭐 중앙도서관 같은 데 가셔야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책이라고 하는 거를 찾아봐야 되는데, 책도 수십 권, 수만 권, 뭐 수천만 권 있죠. 그래서 이러한 책을 다 뒤져봐야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한 곳에 모아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러한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개념들이 바로 메맥스입니다. 1945년에 이 매사추세츠의 이 공과대학, MIT죠. MIT의 교수였던 버니나 이 부시라고 하는 분이 처음에 이렇게 제안을 하셨고요. 이러한 제안으로부터 우리가 인터넷에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정보와 정보 사이에 뭔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이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 바로 하이퍼텍스트입니다. 그래서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 개념이 추가가 되는데, 현재 웹에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아니면 문서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만든 게 HTML이나 아니면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는데, 바로 이 HTTP 앞에 HT가 붙어 있는 이게 하이퍼텍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웹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바로 메맥스가 현실화된 게 이 웹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웹은 이 1989년도에 바로 이분, 그래서 바로 이 스위스의 유럽 입자 물리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버너스-리라고 하는 분이 일단은 고안을 합니다. 초기에는 우리가 연구소에 있는 어떤 컴퓨터를 묶어서 이 연구망에 있는 연구자들끼리
어떤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일단 이러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게 모자이크라고 하는 웹 브라우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GUI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고요. 초창기에는 우리가 어떤 연구소끼리 사용이 되다가, 이게 이 모자이크를 만든 사람들이 1994년도에 나와서 별도 회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이러한 웹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것을 만들면서 이 1990년대 중반을 우리가 웹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바로 웹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파넷이 1969년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74년도에 이더넷과 이 TCP/I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점점 개발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89년도에 웹이 등장하게 되고, 우리가 1993년도에 모자이크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1994년도에 W3C라고 하는 이 웹을 표준화하는 기관이 만들어지면서 웹이 점점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웹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서비스의 중심에는 바로 리눅스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장에는 이 웹이 등장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음 장에서 이러한 리눅스와 이 리눅스를 사용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다음 강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